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마지막 금통위는 이변이 없이 끝났습니다. 금리 동결했죠. 반면에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매파적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렸죠.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은 어느 정도까지나 벌어지게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채권 시장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분 소개를 해드리면 메리츠 종금증권의 우리 임여삼 연구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뭐 이제 육제 한번 뵈야죠. 네. 자, DB금융투자 우리 문영철 연구원 처음 오셨어요. 예, 처음 왔습니다. 많은 활약을 바라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임여삼 연구원은 몇 번째죠?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세 번째 오셨나요? 이제는 좀 적응해서 편하게 하실 것 같고, 그죠? 다음 우리 신월 연구원은 신한금융투자 소속입니다. 소속이죠. 네. 옮기셨죠, 우리랑 네. 같은 계열사도 아니고. 네. 네, 네. 자, 오늘 많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1.5 동결 만장일치 너무 밋밋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네, 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예, 간단하게. 많이 밋밋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총재님의 마지막 금통이기도 했고 네. 원래 총재님 스스로가 그렇게 크게 각을 세우거나 의견을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니까 네. 좀 무난한 마무리였던 것 같고요. 이미 11월에 금리를 올려서 뭐 그 사이에 또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하면은 좀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한번 보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나 경기의 상황이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 채권 시장 내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준금리도 좀 동결하면서 이번 달은 무난히 한번 넘어가고 네. 다음 금통위 때 한번 보자. 뭐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다음 금통위가 없는데. 사기 총재님에서 아마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지. 연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무난한 금통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투자라든지 뭐 일부 이제 미국 쪽에 통상 압력 들어오면서 수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들어왔고요. 네. 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건설 수주 잔고로 보면은 건설 투자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분의 힘도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나라는 금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낮아지면서 이번 금통에서 더 도비시한 발언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오히려 뭐 이렇게 저번 11월달에 올리긴 했지만, 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요 근래 들어왔던 그런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양호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정도의 밑바탕과 뭐 한미 금리 역전을 용인하지만 그것도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좀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당분간이 좀 긴 의미의 당분간 아니었었어요. 뭐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뭐 역전폭에 대한 허용도 뭐 한 번 정도가 아닌 그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는 여지는 네.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올해 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 이후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가 이주열 총재가 그래도 경제는 무난하게 올해 갈 것 같고 예상했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그러면 상반기에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여지는 남겨둔 수준.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주열 총재님이 남겨놓은 여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후임 총재가 연임이 되시면 뭐 그대로 가겠지만 아니면 또 바뀔 수 있죠. 새로운 멘트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그 당분간이란 말 잘했는데 난 그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당분간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꽤 길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오히려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좀 텀이라는 뜻에서 네. 그 의미 아니었나. 일시적이면 순간적으로 뭐 이거잖아요. 네. 당분간이라는 말을 딱 듣고 금리 역전을 오랫동안 허용하나?
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아마 그 미국에서도 그 당분간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얼마의 의미냐 뭐 이런 거. 네, 그때 아마 그 관행적으로 당분간이라고 하면 2에서 3개월이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네. 그건 좀 미국이니까 또 우리랑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미선 연구원. 네. 그 뭐 사실 금통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뭐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통방문에서는 뭐 좀 뭐 또 있어요? 올해 물가 전망을 네. 1.7로 전망을 했던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1.7이. 네. 아, 1% 후반. 네. 1% 후반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삭제가 돼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음. 올해 물가가 너무 낮아서 전망의 경로를 벗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낮은 거고 하반기에는 상승 압력이 커질 거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물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되면 2% 가는 거예요? 2%는 어려울 것 같고 1% 중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더 낮아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숫자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차이점은? 일단 뭐 지금 최근에 2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경기에 대한 채권 시장에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찰적 요인. 뭐 특히나 미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에 기반한 그거 아주 심해요. 통상 압박 등을 비롯해서 뭐 GM 사태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부분은 한은은 1월달 전망 경로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이번에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1월 전망하고 한 46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인즉슨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나빠질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후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비둘기파적 멘트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 뭐 당분간 이런 문구와 함께 경기가 괜찮게 흘러가면서 하반기에 물가가 올라올 텐데 그게 얼마만큼 견인할 수 있을지가 또 향후의 관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선 연구원. 네. 3월에는 미국은 인상한다는 거죠? 네. 3월 저희는 거의 인상한다고 인상하는 걸로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3월부터 역전이에요? 그렇죠. 그죠? 미국은 1.50, 1.75가 네, 되고 1.75가 되고 우리는 저희는 1.50. 그리고서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4번도 올린다, 5번도 올린다, 뭐 그냥 일부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5번이라고.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만약에 올리면 네. 그 한 번에 예를 들어서 50bp를 확 올리는 사태도 오고 만약 이렇다면 네. 우리하고 역전폭이 굉장히 커질 텐데 네. 우리는 금리 인상을 미국 따라가는 정도까지 그 속도로는 할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유출은 없다라고 총재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미국이 4번, 5번까지 올해 속도를 높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번 정도 인상을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어쨌든 역전은 발생은 하는데요. 네. 달러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안 한 거는 그 기저에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기존에 깔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전 자체는 당분간 계속 끌고 갈 수 있지만 역전 폭을 크게 벌리면서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통화 정책을 미국에 발맞춰서 가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다. 네, 그러니까 폭을 크게 벌리면서 그러니까 갈 총재가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조로 얘기하면 미국이 3번이냐 4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과거 같으면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해 자기가 뭐 언급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지만 다 플랫에서 3번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이주열 총재가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지금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3번 인상을 전제하에 우리가 뭐 보조를 맞춘다 정도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뉘앙스였다. 네, 약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전부 다 자세히 보질 않아서 그런데 나는 뭐 금리 역전이 좀 돼도 네.
달러가 빠져나갈 여건이 아니다라는 걸로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조 설명한 거는 임미선 연구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총재에 대한 그 총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고 이주열 총재가 거기에 또 몇 가지 배경 설명을 했던 게 뭐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대외 금리 차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자금 중에 채권 자금은 뭐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건전성이 뭐 투자 텀이 긴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그리고 뭐 대외 시장 금융 불안으로 인한 충격의 유출이 컸지 금리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민감도가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 과거의 사례에도 그래서 지금 건전화되는 부분에서 고금리 역전이 좀 유발된다고 그걸로 그렇게 위험성이 대외 자본 유출된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데 뭐 일부 기자가 질문해서 한 100bp까지도 뭐 용인 얘기가 딱 숫자를 찍어서 나왔더니 총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 정도는 대응을 또 했거든요. 100bp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네. 시장에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한 그 정도까지 임계치로 본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금리 역전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근데 확실히 이제 한은에서 옛날에 나왔던 보고서로는 뭐 100bp 이상 넘어가면 유출이 있다. 뭐 그런 정도 이런 얘기 있었고 2005년에 역전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결국 망가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뭐 그게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뭐 단순하게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2014년 이전의 경우에는 뭐 금리 차고 뭐고 결국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어떤 선호 이게 결국 자본 유출과 유입을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금리 차는 전혀 안 맞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 2, 3년 들어서는 과거와 좀 다르게 금리 차가 이제 원화 환율이나 그 외국인의 그 원화 자산 매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저희는 오히려 정반대로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추정컨대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점차 되면서 네. 순채권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이제 2014년을 전후로 바뀌는데 아마 뭐 신흥국이라는 게 결국 순채무국이 이제 신흥국인 거고 선진국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순채권국이 되는 건데 순채권국이 되는 순간부터는 약간 미국과의 금리 차가 그 자본 유출입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추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한미 금리 차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었어요. 네. 교과서랑 정반대로 움직일 정도로 이제 그런 적도 많았고. 근데 2014년 이후부터는 금리 차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교과서처럼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으면 유입이 많고 그래서 원화가 강해지고 반대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반대로 원화가 약하고 우리 시장이 선진국 시장이 돼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옛날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네. 요즘은 금리 차 역전을 조금 우려하고 있고 네. 템플턴 이제 하젠스텝 매니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원화 채권이 매력이 덜하다. 그거는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린다고 보면 한국은행은 언제쯤 올려요? 지금 예측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죠. 3월 초에 이제 새 총재가 그래도 후보자가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고 네네. 그리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한 5월 정도가 적정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근데 이번에 저는 사실 조금 지난해 10월달에 인상소속이 나오고 11월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주열 총재께서 굳이 그렇게 시점을 좀 땡겼다라면은 연초에도 충분히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첫 번째 회의는 연초니까 안 했고요. 두 번째 회의는 임기 마지막 회의니까 안 했고 새 총재 오시면 뭐 10일 만에 다시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럼 또 뭐 정책은 그냥 동결되겠죠. 근데 6월달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단 말이죠. 네. 선거를 앞두고 또 뭔가 이런 노이즈가 나온다라면은 만약에 패스를 한다라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상반기에는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4번이 남아 있는데 뭐 연말에는 또 뭐 연말 연시엔 안 한다라고 치면은 3번 중에 뭐 한두 번은 골라야 된단 말이죠. 매우 좀 뭐
사실 이런 정책이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하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정도가 적정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경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데 물가가 뭐 작년 하반기에 조금 4분기부터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은 물가가 금리 인상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물가가 뭐 반등만 리바운드만 해준다라면은 2분기 정도부터는 그러면은 그냥 적정 시점을 보고 미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미선 연구원은 네.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요? 저희 5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5월 할 것 같아요? 네, 5월에 안 하면 7월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2번 금리 인상 한 후고 우리가 50bp 역전을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라서 저는 뭐 이런저런 실익을 저울질했을 때 5월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신원연구도 5월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네, 저는 뭐 5월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이 가능성이 별로 없고 하반기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손 들어보세요. 시장 컨센서스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 상반기를 보고 있는데. 5월로? 예. 네. 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7월 쪽으로 더 보시는 분들이 우세하죠. 많아요. 7월이 더 우세하다. 그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7월인지. 이제 다들 지방선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물가 압력이 낮지 않냐. 음. 그리고 뭐 트럼프 통상 압력이나 GM 대우 사태를 생각해 보면 음.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가지 않겠냐. 지금 사실 현재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에는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2월까지 한 2차례 가깝게 반영이 돼 있는데 시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오르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 좀 뭐 모르겠다. 일단 팔고 보자. 해서 금리가 오른 것 같은데 아마 이 상태에서 정신을 좀 차리시면 매니저분들이 이거 우리가 2번이나 반영하고 있는 건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매니저분들이 시장이 하반기에나 인상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오버다.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되돌림이 하락 되돌림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게 5월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도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저는 5월을 동의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을 거다. 올해 한 번밖에 못 할 거다. 5월에 해도 저는 그런 의견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요 다음 금통위가 언제죠? 4월이죠. 저희 이게 8번이 되고 난 다음에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4월. 4월 12일인가? 그럼 4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이 두 번째 금통위잖아요. 그렇죠. 신임 총재. 모르겠네. 취임하자마자 소수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겠네. 금리 인상 못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컨센서스입니다. 난 물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가고 뭐고 다 관계 없고 그냥 지방선거 때문에 금리 인상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일자리 추경도 해야 되네, 뭐도 해야 되네 이런 소리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GM 문제 있죠, 예. 통상압박 문제 있죠. 그다음에 뭐 물가 안 오르는 건 뭐 전 세계가 공통된 현상이니까 그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는 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가 원자재가가 좀 올라서 기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작년 대비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고 이런 상황에서 난 성장률은 그래도 여전히 3%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일자리 추경 카드도 꺼내들었잖아요. 그 금리 인상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번 한은 총재도 그 답변이 있었고 추경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경제 충격 때문에 하는 추경이 아니라 네. 그쪽에 원포인트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네, 심각한 맞아요. 구조적인 문제 청년 시험이고 거기에 적자 국채를 쏟아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이 유용한 세제 잉여 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서 하는 추경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은 총재도 지금의 완화 기조 정도의 통화 정책이 뭐 그거 즉 한두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그 완화 기조 자체가 아직 회분되지는 않는다 보니까 네. 그게 정부가 추경하는 스탠스에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올해 그 추경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상화 경로 자체가 훼손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성장률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하우스에선?
저희는 되게 높게 봅니다. 3% 넘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3점 몇? 예, 3.1% 정도로 1?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시장 뭐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도 한 3%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려운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감으로 그 3%를 받아들일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매니저분들은 3% 그거 모르겠고 시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3%가 뭐고 당장 내가 힘들다. 무슨 금리 인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정치적이나 정책 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GM대우 사태나 지금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같이 간다. 이게 되게 논리적이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간 사례가 사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뭐 추경할 때 뭐 금리 인하 하지 않았냐? 추경이라는 게 결국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추경인 거고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구축 효과가 날 테니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서 금리 상승을 막자. 이게 제대로 된 콜래보레이션이잖아요. 네.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했던 사례를 보면 하나같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정 정책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저희가. 저는 재정은 오히려 약간 긴축적으로 계속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통화 정책 홀로 한 거죠. 혼자 부양을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따라서 이번에 저는 그래서 무관하다고 봐요. 추경을 일자리 추경하는 거랑 통화 정책을 뭐 금리를 인상하든지 인하하든지 저는 사실 이제 무관하고 통화 정책은 그냥 독립적인 길을 가고 이번 일자리 추경은 재정 정책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이 약간 일자리에 있어서 어떤 큰 일이 있으니 한번 미시적인 정책을 써보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몇 프로 보세요? 성장률이요? 네. 3%요. 3%? 네. 그러면 그 업계 컨센서스보다 업계 콘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 3%면요. 네. 거기는요? 저희 3.1. 3.1. 네. 저희가 낮네요. 2.7이요. 2.7. 네. 거긴 컨센서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하방 요인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나는 개인적으로는 3.2 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좀 이상해요. 좋을 때는 무지하게 좋고요, 나쁠 때는 무지하게 나빠요. 생각보다 잘 나올 때가 많아요. 네. 특히 글로벌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글로벌 경기가 이제 우리가 베타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글로벌리 안 좋으면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나빠지고 지금처럼 이제 글로벌리 회복세일 때는 오히려 뭐 그게 양극화의 문제는 별개로 치고 일단 굉장히 좋아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3.2 정도 생각을 해요. 그거 안 되면 아예 얘기한 것처럼 2.7이고 그 중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세계 연기 여건은 지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자, 좀 넘어가서 우리 총재님 임기가 이번에 어쨌든 끝나잖아요. 이게 총재님이 연임이 된다 이러면 별로 이게 얘기하기에 재미없는 스토리니까 뭐 연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어떤 분이 뭐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언론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진짜 후보로 올라간 분들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뭐 이번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전 정권에서는 거론되신 분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또 특이한 그렇죠. 이분이 유력하다면 절대 그분은 안 됐던 이번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뭐 아무래도 뭐 이번 정권의 특징이 뭐 그렇게 인사 개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네. 뭐 전반적으로 한은 출신 총재가 이제 앞서 있었고 그러면 또 뭐 일각에서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또 외부 인사에 대한 뭐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은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계속 전문성을 가진 한은 출신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최근에 거론되는 분들은 자꾸 외부 쪽에서 가시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도 결국 파월
의장이 사실은 비경제 전문가로서 갑자기 날라 들어왔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월 리스크가 커진. 파월 얘기 좀 있다. 네, 거기가 사실은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보다 파월의 하원 청문회가 지금 더 충격이야. 좀 이따가 한꺼번에 몰아서 합시다. 그 한국은행 내부 승진 총재가 이성태 총재가 아마 처음이었었죠. 뭐 거의 그랬던 걸로 알고.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태 총재가 굉장히 잘하셨죠 그때. 네, 뭐 그때 이성태 총재가 아니었으면 강만수 부총리께서 4억 5천억 벌을 그분이 잘 수습을 해서 우리 의원 얘기를 안 들어갔는데 다시 모실까요? 보시기에는 좀 굉장히 매파잖아요, 그분은. 심한 매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내부 승진 케이스니까 네. 내부에서 올라가신 분이고, 근데 이번에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좀 외부 교수나 하여튼 외부 분이 가실 것 같아 이번에도. 정부 경제 인사의 친소에 따라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정치색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또한 또 뭐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하는 총재도 청문회 대상이죠. 네, 이제 네. 바뀌어가지고. 이주열 그죠? 총재 때부터 도입돼가지고요. 청문회가 그게 네. 정책 청문회여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정책 청문회가 아닌 청문회로 정책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시기에 너무 좀 정치색이 뚜렷한 공간이고요. 네. 뭐 그리고 아니 지난번에도 뭐 재산 뭐 주구장창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총재의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게 힘든 게 질문자들이 수준이 떨어져. 그 질문을 할 능력들이 안 돼 일반적으로. 저는 조심히 말했습니다. 네. 뭐 그런 건 대놓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일반적으로 질문자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아직은 예. 예. 자 어쨌든 어떤 분이 되실지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해봐야 내가 보기엔 전혀 생각 안 했던 분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예측하는 건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 이미 그 청문회를 거쳐서 의장이 되신 분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신원연구원 네. 하원 청문회 이분이 갑자기 매파로 돌변을 했어요. 왜 매파라고 읽은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딱히 뭔가 정확한 시그널을 준 건 아닌데 네, 뭔가 시장이 뭐 몇 가지 했잖아요. 시장이 좀 두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거절 의사, 부인을 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은 집중이 되는데 뭐 완화적으로 가겠다 이런 뭐 말을 안 했다는 그냥 거죠. 그런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정상화는 가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진짜 빠르게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는 누구나 막 얘기는 하진 않죠.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스텝을 밟아서 갈 것임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질문의 깊이가 좀 깊어지면 질수록 부인을 하지 않고 뭐 다음 회의에 업데이트를 해서 뭐 말을 하겠다. 그리고 뭐 어떤 뭐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뭐 안 좋아지면은 뭐 MBS 재매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우려를 명확하게 해소를 시키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많이 남았던. 근데 두 가지가 이번에 그래도 부각이 됐는데 그 머니터리 폴리시 리포트 자체는 그렇게 통화 정책에 대한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거든요. 보고서 자체는.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는 시장이 좀 안도했어요. 보고서를 보고 안도했는데 이제 Q&A가 들어가니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작년 12월보다는 좋아진 징후가 확실히 많다라는 이제 그건 지금 팩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 의장이 선언을 한 거라고 보여진 거고 두 번째 이제 인플레에 지금 시장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현재 지금 채권 시장이. 그래서 이 인플레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어느 의견을 갖고 있냐 했더니 그 질문 하나에 딱 뭐 약간 좀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물가가 올라가는 증거를 내가 본 게 있다. 이 발언이 그 발언 나왔을 때 시장 민감도가 한번 탁 터져버렸어요. 인플레이션을 좀 자신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수습하는 말들이 뭐 노동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은 좀 아직 확대되지는 못할 거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다시 MBS 재매입 같은 뭐 또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조금 까는 얘기들도 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거 얘기가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제일 핵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보고서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애초에 생각하기로는 거의 이제 연준 신임 의장을 약간 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 의장이 뭐 별 얘기 하겠냐. 그래서 이분의 반란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거 매파 본색을 드러냈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본인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그 미국 시장 반응을 보면서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안심이 됐냐면 뭐 물론 주가 측면에서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내 주식은 작살났는데. 죄송합니다. 예. 주식을 근데 안심이 주식하시는 돼요? 분들은 굉장히 슬퍼하셨겠지만 나 주식 정보판 보면서 안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안심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이네요. 파웰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결국 그동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세져서 금리를 초과로 올리면 그러면 결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지금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파웰 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제가 가장 안심을 했던 거는 달러가 세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당일날 달러가 0.7% 정도 세졌어요. 네. 상당히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강해진 건데 네. 이제 달러가 세진 이유는 당연히 파웰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리지 않겠나 하면서 달러가 세진 거죠.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1월, 2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이제 달러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 오르고 따라서 금리가 많이 안 오르고 네. 위험자산이나 주식이 더 오래오래 잘 가려면 달러가 천천히 약해져야 됩니다. 천천히. 작년에만 달러가 14% 이상 약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제 1, 2월에도 계속됐죠. 그런 상황이면요, 주식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2월 초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엄청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다행히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그 당일날 달러가 세졌지 않습니까? 네. 달러가 세지면 아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상승 압력이 둔화될 수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도 골디락스 국면에서 꾸준히 잘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국면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일단 한 대 주워 맞았거든. 근데 내일은 좋아질 위로가 거야. 안 이 됐나요? 얘기란 말이에요. 위로가 전혀 안 일단은 먼저 맞았는데 너 내일 되면 안 아파진다? 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방 주사로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방 주사 맞으면 약간 아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더 큰 병을 예방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아파요. 근데 본부장님 예전에 옐런도 처음 취임했을 때 네. 무슨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세컨 타임인가 뭐 오피스 타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에 오해를 한번 딱 줬어요. 이게 그게 조만간이라는 6개월 표현. 발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6개월, 네. 그 조만간 표현하는 바람에 옐런이 시장이 깜짝 놀랐죠, 굉장히 그때. 그때 호키시하게 해석이 되면서 깜짝 놀랐지.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한번 또 진동을 줬거든요. 사실 근데 말 실수였어요. 그때. 말 실수였고 연준의장 교체기마다 뭐 그린스판은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고 버냉키도 2006년에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시장 예상보다 기준금리 더 올리면서 매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고 네. 옐런 그 비둘기라고 불리는 옐런 의장조차도 그런 6개월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파월 의장도 그래서 지금 마켓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이 경제학자가 아닌 상태에서 연준 의장이 들어서 약간 선무당이라고 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 이분이 잘못 구술하면 좀 사람 잡는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지금 걱정이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제 하원 발언 때문에 또 이제 상원 발언이 아직은 남았고 이제 저희 방송 나갈 때는 그게 이제 노출이 됐을 상원까지 텐데 노출되죠. 상원 가서 가는데 제가 이게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과거에 옐런도 버냉키도 그랬고 옐런도 그랬는데 항상 하원에 가서 발언을 할 때는 생각보다 좀 호키시하고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두 번의 의회 보고 중에서 이유가 왜 그런가에 대한 예전에 컬럼 하나를 봤는데 그 하원이 연준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며 입법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는 연준이 뭐 우리가 허투루 막만하게 돈을 퍼주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 준칙위에서 원칙을 지킨다라는 쪽의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면 발언이 좀 강도가 호키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반대로 그 다음날 이제 그 이후에 상원에 가서 상원에 얘기할 가서. 때는 큰 틀의 경제에 대한 뭐 안전성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톤다운을 잡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원 청문회 날은 하원 보고 날은 금리가 오르고요. 네. 상원에 가서 얘기한 날은 또 균형을 잡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내일 내려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 주식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한번 이제 얘기합시다. 보시죠. 이제 그 그럼 균형을 보고 잡는 얘기해야지 뭐.
만약에 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잘못하면 둘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같이 내겠습니다. 네. 아 이게 참 두 번 잘하면 두 번 먹을 것 같은데. 질러놔가지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호키시한 건 실제로 호키시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윤여삼 연구원 얘기고 우리 문홍철 연구원 얘기는 이렇게 해서 달러가 좀 강세로 가지고 천천히 약세로 가주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전부 다 골디락스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질문을 던지면 정도표상에 재작년 말에 3번 찍었는데 작년에 3번 인상을 했고요. 작년 말에 3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중간에 한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많이 위를 찍었던 거 말고는 그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차이는 연준 의장이 바뀌었죠. 어쨌든 작년 말에 3번이었었어요. 올해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에 몇 번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일단 연초 대비해서 한 50bp 가량 국채 10년물 금리가 튀었으니까요. 네. 한 1.5회 정도는 뭐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물가는 작년 말부터 시장 지표나 서베이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들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방금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내에서 시급이 튀었고요. 또한 2월 중순에 CPI까지 잘 나왔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경제 지표의 서프라이즈한 결과치들이 좀 금리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뭐 금리 인상 횟수는 아직 사회로 가기에는 조금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 설 때였나요? 소매 판매가 그 CPI랑 같이 나왔었는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고용이 잘 돼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도 같이 높아지면서 좀 디맨드 풀 인플레이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나서 소매 판매까지 내수까지 좀 활발히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 마지막 방점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표들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매번 잘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국채 금리가 더 뭐 3%를 단기간 내에 상회를 해서 금리 인상의 횟수가 4회, 5회가 거론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좀 전에 문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하우스는 계속해서 약달러를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그 기조는 올해도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달러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표상으로 다 드러나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타 물가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1월달 베이지북이나 FOMC 의사록에서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발현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 신뢰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하반기에 그 경제지표 추세화와 자산 축소 프로그램이 4Q에 월간 500억 달러로 맥스에 달하게 되는데 네. 그때 금융시장에 얼마만큼 충격을 줘서 뭐 스무스하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상 횟수가 3에서 4회로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하여튼 현재로서는 사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아까 한 개 빠뜨린 게 그 네. 사이에 바뀐 게 파월밖에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재정 정책이 또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준 게 있어서 트럼프 버블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좀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저기 감세 법안도 그 사이에 텍스 컷에 2년치 예산 증액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올해 성장률과 내년도 그로스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줘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작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더라고요. 그 낙관 평가가 다 경제를 살렸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중간 선거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끌고 왔던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사실 파월 의장이 어저께 의회 그 보고에서도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그 긍정적인 평가를 또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또 4번 인상에 대한 좀 지지 의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구가할 수 있느냐. 뭔가 또 데미지가 오면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갉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페드의 정책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를 살렸다. 트럼프가 네. 하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난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 사람 트위터 하나 가지고 살린 사람 아니에요? 확실한 것 같아. 사람들한테 기대감 막 심어주고 심리를 바꿔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러스트 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트럼프 참석하는 뭐 철강업체들 뭐 그런데 노조들이 막 그렇게 동참하니까 트럼프가 일단은 그런 쪽에 그 여론몰이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했든 안 했든 뭐 한국 때리기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그러니까 다들 기분 좋고 기분 좋으니까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약간 이제 채권이나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의 이 통상 압력이 네. 실효성이 있냐 없냐 뉴스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강관, 그러니까 철강 전체가 아니라 철강 내에서도 이제 강관만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강관이 뭐냐면 미국에서 셰일 업체들이 석유 팔 때 파는 이제 파이프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만약에 수입 관세를 때려버리면 그럼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들은 원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거를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할 만한 질이 또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거의 강관 생산 라인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미국에 오히려 이제 해가 된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의 이 통상 압력은 각 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WTO 제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트위터용이라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하게. 근데 일부는 영향도 좀 있긴 하고 일부는 있는데 일부 대부분은 이제 트위터용이라고 봐야죠. 네. 자 어쨌든 우리 오랫동안 논 이미선 연구원 네. 지금 여기도 4번은 힘들다고 보는 거죠 일단 네, 저희도 단문으로.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답으로 네. 아직은 4번은 힘들다. 네. 근데 일각에 어떤 언론에서는 5번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렇죠. 네. 좀 긴장하세요 어쨌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그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는 달러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달러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시장이 사실은 그 제일 영향을 받는 게 그쪽일 것 같은데 달러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저희는 1분기는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보고요. 달러 강. 네,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기조적으로 약세로 전망. 그럼 달러 유로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작년 연초까지 해서 한 1.25 이 정도 선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그죠? 그 이게 약세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유로 환율 숫자로 전망을 정확히 아직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안 봐서?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달러 인덱스 80 초반까지 가면 유로 달러 환율은 1.30 정도를 상단으로 좀 네.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드라기 22 의장이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1.25 그 수준을 터치했을 때 이 정도 유로화 절상 속도면 통화 정책 정상화에도 상당한 부담, 뭐 버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로존이 작년 1.05에서 지금 20% 절상됐어요. 달러는 14%밖에 절하가 안 됐는데 네. 양호한 유로존 경기라든지 통화 정책 정상화 부담 때문에 그 정도 두 자릿대 벌써 유로화 증가율인데 그게 이제 뮤니신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달러 약세 옹호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반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22 부의장인 퀘레는 오히려 이게 환율 전쟁 선언이면 받아쳐야 된다 뭐 이 정도 발언까지 했거든요. 말이 많이 나왔었죠. 예, 꽤 그런 트럼프와 논쟁, 간신히 하여튼 뭐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 논쟁이 있는데 유로존은 아마 1.25가 지금 되게 중요한 키 레벨로 지금 환율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글로벌 교역이나 Q가 받쳐져서 올해 성장이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굉장히 양호하면 유로화가 지금 유로존이 QE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1.25 이상, 1.30까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받쳐주고 유로존이 이 유로화 절상에 수출 관계가 흔들려 버린다. 그래 버리면은 올해 QE 상반기 QE 종료를 선언을 못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요즘에 좀 톤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드라기 총재가. 네. 그게 딜레이 돼 버리면서 그러면 유로화 강세가 꺾여 버리면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하반기에 달러 약세에 기대했던 거에 대한 반작용 이런 거를 이제 주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달러가 되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레벨도 중요하지만 이제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겠죠. 저희가 이제 다들 금융그룹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희도 이제 금융그룹인데 그래서 금리에 되게 민감을 하세요. 임원분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느낌이 안 좋으시다고.
예. 왜 안 좋으시냐고 했더니 달러가 망할 것 같다. 문우신과 트럼프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제 앞으로 달러는 이제 똥값 되고 네. 미국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오고 네. 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주식, 채권 다 망가진다. 자기는 굉장히 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못하죠.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실지도 몰라요. 설마 안 보시겠죠? 네. 이거 나중에 인포맥스 땡땡이에다가. 단말기를 시청률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인포맥스 단말기만 보는 게 아닌가요? 다른 데 나와요? 다들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에도 나오죠. 네. 그럼 톤 조절을 좀 해서 편집해 주십시오. 톤 조절을 좀 하면 미국 결국 달러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잖아요. 네.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가 아마 앞으로 추가로 한 2% 포인트 정도 더 악화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이제 80 중반 갑니다. 지금보다 한 4에서 5% 정도 더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무역 적자인데 원래 경기가 좋을 때 무역 적자가 왕창 나요. 그렇죠. 미국은 2000년대 중반에 무역 적자가 이제 GDP에 비한 마이너스 6%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2% 약간 넘습니다. 경기가 사실은 그때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무역 적자가 별로 안 나요. 그건 이제 미국이 셰일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 산유국이 돼서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재정 적자로 달러는 약간 더 약해지겠지만 무역 적자가 나는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그럼 달러가 똥값이 될 일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나 문우신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뒤에 아무런 뭐 뒷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역 적자가 쉐일만큼 덜 나면 그만큼 재정을 더 써도 돼요. 혹은 그만큼 중국이 미국 채를 덜 사도 됩니다. 네. 그걸 믿고서 트럼프와 문우신이 강한 재정 드라이브나 달러 약세 얘기를 한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속도가 좀 완만한 속도의 달러 약세라면은 골디락스 국면에 되게 좋은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달러 약세요? 달러는 아마 저희가 DXY 기준으로 현재가 이제 90에 있잖아요. 네. 조금 강해져서 90에 있는데 앞으로 80 초반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80 초반. 그럼 현재보다 약 6에서 8% 정도 더 약화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완만한 속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양산한 속도인 게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결국은 달러와 이제 유가 네.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현재 저희 시나리오로 넣어보면 미국 물가는 올해 CPI 기준으로는 2% 초중반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2.1%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추가로 물가 오를 걱정은 좀 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달러 유로 기준으로는 아까 2년 3년권 거의 뭐 얘기했지만 1.3 정도가 볼 수 있는 거죠. 레벨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속도는 조금 완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스 나왔죠. 사실 기업의 재무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금 동향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결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세제 개편 통과돼서 본국 송환세가 인하되었고요. 애플이 한 2,500억 달러 정도 본국으로 송환하고요. 그리고 시스코가 한 600억에서 700억 달러 사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물론 IT 업계 중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입증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들고 온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회사채 발행할 때도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그랬었지만 일시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나 환율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유로 환율하고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유로 경제 펀더멘탈의 개선세는 가장 확실한데 모멘텀 자체는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향후에는 사실 실질 실효 환율 대비해서 유로화는 여전히 한 4~5% 정도 좀 고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좀 아직 낮은 수준, 실질 실효 환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서 거기에 근접하면은 뭐 레벨 상으로는 1.3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은 좀 열어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는 한번 튀었다가 다시 또 스무스하게 또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중간 선거 앞두고 아마 작년에 3월부터 세제 개편하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2월 말. 네. 그래서 11월 정도에 거의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속도를 땡기면서 트위터에 많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내가 트위터를 하다가 안 해가지고 요즘 그 소식을 못 받고 있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이제 3월 FOMC가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관건이잖아요. 3월에 FOMC 뭐 중심으로 봐야 돼요? 뭐 금리 인상은 거의 정해졌다는 것 같고 네.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충격이. 시장이 충격이 클 거고, 그죠? 3월 FOMC에서 뭐 특별히 착안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4번 금리 인상까지 상향 조정 점도표 딱 그 조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쪽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장기 그 기준금리 지금 롱거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지금 2.75까지 낮춰져 있는 그 레벨을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경제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폭 상향 조정을 있을 것 같은데 그 3%까지 끌어올리기는 조금 이번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앞전에 2.875를 찍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딱 그 정도까지의 상향 조정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게 충격이 될까?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고도 한 상향 조정이 있었거든요. 네. 2.87에서 3%를 한번 찍었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그 시점에. 이번에는 그때도 근데 그 전에 금리가 다 오르고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충격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정도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정도면 시장은 안도한다. 올해 4번 금리 인상까지 선언을 안 하면 페드가 그러면은 금리도 좀 안정되고 아까 얘기했던 골디락스 상황의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보탈만? 이게 결국 중립 금리에 대한 논의인데 그렇죠. 중립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또 요즘 활발해졌습니다. 네. 오래전에도 이제 활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의 모델로 추정하기로는 미국의 실질 중립 금리는 0 약간 위 혹은 0.5 언저리. 그러니까 거기에 물가를 더하면은 되는 거죠. 명목이 나오는 거죠. 네. 물가 타겟은 미국이 2%니까 그럼 2.5%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아이비들은 야 그거 좀 너무 낮게 추정된 거 아니냐?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 뭐 4-5번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아이비들의 생각인 거고 저는 여전히 계속 2% 실질 중립 금리는 0에서 0.5 사이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시장도 그렇게 아이비들의 전망처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 물가채 금리가 이제 실질 금리잖아요. 네. 그게 지금 0.8% 언저리에 이제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높아지면 그건 시장이 이거 진짜 성장률 높아진다. 실질 성장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금리가 올랐는데 이 인플레이션 채권의 실질 금리는 거의 횡보했어요. 그 얘기는 시장이 어떤 실질 금리의 상승이나 재정 정책에 따른 성장률 상승을 별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그거에 더 동의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의미라면은 과연 올해 뭐 4-5번 인상이라거나 혹은 이제 중앙은행의 점도표 상향을 설사 이제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약간 점도표 올릴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제 시장이 정말 진지하게 와 트럼프 정책으로 성장률 진짜 높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립금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테일러 아저씨가 연준 의장이 못된 이유가 있나요? 테일러 아저씨의 원칙에 의하면 지금 한 3.7인가 그렇게 나와요. 물가 예전에 포함한 이미 거지만, 터치했었죠. 네. 물가 포함한 거지만 3% 중반이 넘게 나오거든. 그 아저씨 기준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못 맞추면 뭐 연준 의장 하면 안 되지. 보텔만. 네, 저희는 이제 4번 인상해야 저희도 충격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기본으로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올해 3번 유지하고 내년, 내후년이 2번 인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3번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내년 쪽을.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 3번씩 인상하는 정도의 경로를 바꾸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롱거론 쪽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롱거론이 지금 2.75인데 저는 3% 정도까지 올려도 시장이 그렇게 놀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롱거론 쪽의 금리가 결국에는 장기적인 그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고 10년 금리를 지금 선반영한다는 시장의 어떤 그런 이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3% 정도 10년 금리가 지금 온 상황이고 롱거런을 3에서 아주 크게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쪽을 좀 높인다 하더라도 이미 10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조차도 크게 충격을 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올해를 4번으로 높이는 게 아닌 한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원연구원 좀 질문을 바꿔서 네.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이 한번 얼마 전에 크게 왔었고 네. 다우가 그때 뭐 하루에 1000포인트 빠졌나요? 네, 네. 그래서 2번쯤 그렇게 빠졌잖아요. 충격이 크게 왔었고 좀 조금 괜찮은가 하다가 이제 이번에 충격이 한번 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오면 여진이 본진은 컸고 네. 여진인데
몇 번 정도나 더 이렇게 출렁거리 기간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또는 뭐 이렇게 되면 시장이 그걸 다 반영하고 이제 흡수하고 갈까요? 불확실성 이제 뭐 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 상승을 일으켰고 증시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어떤 이벤트 뭐 진짜 실물 경제의 크레딧 이벤트가 터진거나 그런 부분은 이번에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은 여진이 분명히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요. 네. 이 전 수준을 증시상에서 기술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3, 4개월이라 하면 6월 달까지 상반기까지 되겠죠. 그럼 FOMC가 3월과 6월에 항상 점도표랑 경제 전망을 새로 함께 하니까요. 그때 파월 의장의 진정한 스탠스를 기자회견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어제도 의회 중앙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차 대조표 총 자산의 규모가 2.5에서 3조 달러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공화당원 치고는 매우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공화당이니까 뽑아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마 더 요구할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뭐 장기 기준금리 전망에 지금 2.75에서 3.0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의 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수급에 의한 교란의 현상에 의해서 좀 더 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차관해서 일단 상반기는 좀 변동성 그리고 금리 상승 변동성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좀 불편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면 3월을 봐야 되고 늦어지면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사이에, 확인할 부분은 매우 많은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이 의장께서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 네. 원래 했던 대로 호크시하게 가냐 아니면 뒤집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증시가 너무 또 출렁이면은 네. 또 잘 보지 않습니까? 따라가 주더라고요.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